네, 안녕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오늘 어린이들이 많이 왔네요.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참 느끼는 것이 많은데, 특히 이렇게 토요일 날 아니면 저녁 때 좀 귀한 시간들을 내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토요일 날 휴일이고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재미가 없는 그런 강의를 들으려고 오시는 게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강의를 다니면서 참 그런 분들을 뵈면 대단히 참 존경스럽다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이제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수준을 어린 학생들이 비교적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르신 분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 대상을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한국 광복군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복군 그러면 그 학도병들, 이렇게 학병들이 중심이 돼서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이제 그것이 우리 그 언론이 뭐 텔레비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 학병 그러면 광복군 그러면 학도병들이 마치 주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정말로 광복군, 오래전부터 광복군 했던 분들은 자기가 광복군 했던 것을 뭐 떳떳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학병들로 참여했던 이분들이 채 1년도 광복군 생활을 못했는데 해방되고 돌아와서는 그분들이 자기가 광복군 혼자 한 거 마냥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건 뭐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됐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그 외국 장준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돌베개를 썼잖아요. 또 김준엽 선생이 그 장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게 이제 자기들이 학도병 나갔다가 광복군에서 활동했던 그 자기 회고록을 쓴 것이죠. 그게 세상에 널리 알려져가지고 마치 그분들이 학도병인 것처럼. 제가 한 가지 엄청나게 답답해했던 것은 KBS에서 왜 역사저널 그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광복군을 다루겠다고. 그래서 이제 PD가 와서 사전에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작가가 있더라고요. 작가가 다 써주는 거더라고. 그 와서 그걸 보니까 학도병 중심으로 해놨어. 그래서 그 PD한테 광복군은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해서 만일에 학도병 중심으로 하면 난 안 가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다 고쳐서 하겠노라고. 그래서 나갔죠. 가보니까 저들 멋대로, 저들이 짠대로 그대로 해. 그래서 그게 한 뭐 50분짜리인가 그런데 그때는 내가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녹화를 했는데 나중에 편집해서 낼 때 보니까 저들 멋대로 내요. 그래서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광복군이 잘 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광복군의 그런 실체를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그러잖아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 찾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운 게 독립운동이잖아. 근데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혼자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을 이긴다.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일본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섬나라긴 하지만 이미 한반도를 차지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중국 대륙을 차지하겠다고 중국 대륙을 침략했습니다.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1941년에는 미국을 침략했잖아요.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먼저 침략했습니다. 만일에 그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을 이기면 일본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조그만 일본 섬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실제로 그걸 꿈꾸고 그걸 실행에 옮겼던 그 일본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 독립운동이 혼자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할 때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을 강한 사람하고 싸울 때는 무작정 대들어서 못 이기잖아요. 전략이 있어야지. 그래서 독립운동가들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인데, 어쨌든지 우리 민족으로 독립군을 만들었다가 이제 일본이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그 나라들하고 함께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 그래서 일본을 패망시키고 우리는 독립을 쟁취한다. 그것이 독립운동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그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이 이 향후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그걸 다 가늠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섬나라인데 섬나라 사람들의 꿈은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다.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먼저 대륙에 붙어있는 한반도를 먼저 차지했죠. 그럼 일본은 한반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으로 쳐들어갈 거다. 그럼 대륙에는 그 당시 중국이 있죠. 또 북쪽으로 가면 소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분명하게 한국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대륙으로 들어가면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소련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만일에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했는데 중국까지 차지하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인데 일본이 커지는 걸 가만 놔두겠냐. 그래서 미국과도 전쟁이 일어날 거다. 독립운동가들은 그걸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일본은 중국, 소련, 미국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게 될 거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그런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벌일 텐데 그럼 우리는 독립군을 양성했다가 그런 나라들하고 함께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을 패망시키자. 그것이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독립운동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은 어디서든지 만주에서 하든지 중국에서 하든지 심지어는 미국에서 하든지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만주나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데서도 미국 그 하와이에 우리 동포들이 노동자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분들이 1913년, 14년 이 무렵에 하와이에서 그분들은 노동자로 갔습니다. 그분들이 낮에는 가서 노동을 일하고 밤에는 와서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목총 가지고.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 한 300명, 400명이 됐는데 그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대조선 독립군단이라고 하는 독립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와이가 멀지만 그 당시 하와이는 인천에서 배를 타면 한 달이 걸려야 하는 길입니다. 그 하와이에 300~400명 독립군 양성했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하고 싸우겠어요? 그렇지만 독립운동 그러면 독립군을 편성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이런 독립운동 전략 때문에. 이제 바로 광복군도 그런 독립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군으로 창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설한 일자는 1940년 9월 17일 날 중국의 그 중경, 충칭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나간 역사를 생각하니까 1940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910년에 우리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통치한 지가 30년이 지난 그럴 때죠. 30년이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죠. 그 시간에도 이분들이 독립운동하면서 만드는 게 군대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충칭에서 만들어요. 그 당시 중국의 중경이라고 하는 데는 그 양자강의 거의 끝 위에 중국의 서남방이에요. 거기서 더 가면 지금 티베트 쪽 올라가는데 그런 데입니다. 중국의 구석진 곳이죠. 거기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광복군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쩐지 독립군을 만들어서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30년이 지난 세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중국 땅에 가서 광복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복군을 만들 때는 그래도 이분들이 광복군을 만들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한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군사 간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든지 또 대한제국,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망했잖아요. 그 대한제국에도 육군 무관학교, 요즘식으로 하면 육군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출신들이 있었죠. 또 만주에서 독립군을 편성해서 일본하고 실제로 전쟁을 벌였던 이런 만주 독립군 출신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국에는 그 군벌들이 세운 군관학교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군사간부를 양성하고 많은 한국 청년들이 중국의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그걸 졸업하면 중국군 소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군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경에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만 거기 가서 광복군을 창설하는 것은 우선 임시정부에 와 있는 군사 간부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또 중국군에 가서 복무하고 있는 한국 청년들 다 소집해오고 그러면 군대를 만들 수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해서 일본인이 점령했던 지역 있잖아요. 일본인이 점령했던 지역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거기 일본군 점령 지역에 한국인들이 와 있게 되는 것은 일본 군이 와 있으면 일본 군을 상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고 또 일본군의 무슨 통역, 군속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고 또 일본이 중국을 점령해서는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 일본군 점령 지역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일본군 점령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한국 청년들을 데려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에 광복군을 창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1940년 9월 17일 날 광복군을 창설하는데 창설식 때 그 당시 40년 9월 17일 그때 모을 수 있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창설할 때는 30명 가지고 창설했습니다. 30명 가지고 창설했지만 앞으로 이게 군대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9월 17일 날 여기 모인 인원이 광복군 창설 멤버들입니다. 인원이 답니다. 이제 거기 보면 그 뒤에 남자 군복 입은 사람들도 있지만 왼쪽으로 오면 여자들도 있죠. 여자들도 4명이 있습니다. 저 여자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의 딸이죠. 그 젊은 딸을 데려다가 군복을 입혀서 그래가지고 광복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이제 광복군 창설은 바로 그렇게 된 것이고, 이거 이제 광복군 창설할 때 창설 기념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건 광복군이 그래도 군 부대인데 광복군의 부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복잡하니까 광복군은 1지대, 2지대, 3지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 편제하고는 다르죠. 그 지대라고 하는 것이 지대라고 하는 것은 중국국 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대는 대체로 우리 지금 사단보다는 작고 연대보다는 큰 규모의 그런 부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광복군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개 사단을 우리가 편성을 한다. 그래서 편제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또 광복군이 부대 편제도 그냥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지만 부대 편제는 정확하게 총사령부가 어떻고 지대가 어떻고 그다음에 지대 밑에는 구대가 어떻고 이거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우리 부대 편제가 분대잖아요.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죠. 그 우리나라 부대 편제는 광복군 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편제 그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군이 이게 지금 중국 땅인데 광복군이 중경에서 창설했지만 중경은 후방입니다. 그래서 중경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 하면 이게 불빛이 안 나가는 중경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가 중경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던 곳이고 여기서 광복군을 창설했죠. 여기로 이제 더 가면 티베트고 여기로 더 내려가면 버마, 인도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서남쪽 끝이죠. 여기는 후방입니다. 여기서 광복군을 창설해가지고 광복군이 1지대는 여기 있고 2지대는 여기 서안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안은 좀 우리가 잘 알죠. 서안에 그 병마용이 있고 그런 데인데 그 서안은 일본군이 저 만주에 그 만주를 점령해서 이 북쪽까지 여기가 이제 좀 태양산 그 화북 지역이라고 여기까지 다 점령을 하고 이 동부 지역으로 다 일본군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안은 일본군하고 최전선입니다. 거기에 제2지대가 가 있고 제3지대는 이 안위성 부양이라고 하는 데가 와서 제3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양이라고 하는 데는 일본군이 중국의 이 동부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최전선 지역이죠. 그래서 광복군이 중경에서 창설했지만 실제로 활동은 일본군하고 맞닥뜨려 있는 최전선지대에 나가서 광복군들이 활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일본군 점령 지역에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점령 지역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군하고 싸우려고 하면 후방에서는 일본군하고 싸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광복군이, 여기가 버마, 인도 그렇잖아요. 버마, 인도에 가서도 광복군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 거의 전 지역에, 심지어 인도, 버마까지 가서도 광복군이 활동을 했다. 이제 그렇게만 아시고. 그래서 이 광복군들이 학병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최고 군사훈련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군사 인재들이 광복군의 중심이 됐습니다. 우선 무관학교는 지금 육군 사관학교 그거하고 똑같은 것인데 무관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우선 대한제국 때 육군 무관학교가 있었는데 그 무관학교 출신들이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는 1898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훈련 과정이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그 황학수 이분은 광복군 총사령 대리를 했던 분인데 이분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제1기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군 장교로 활동하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중국으로 가서 이제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고 40년에 임시정부에서 광복군 만들 때 거기 광복군 만드는데 주역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 분이죠. 또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도 많습니다. 광복군 총사령 지낸 사람이 이청천. 이제 교과서에는 그 사람이 본래 성이 지씨여가지고 지청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분도 대한제국 때 육군무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1907년에 일제가 우리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잖아요. 해산시킬 때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청천도 그래서 편입돼가지고 일본 육사에 가서 거기서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 장교가 됐죠. 이청천 같은 경우는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독일하고 전쟁했습니다. 독일하고 전쟁했던 것은 중국의 그 청도, 지금 저 칭다오라고 하는 그 청도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조계지입니다. 거기 있는 독일군하고 일본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청천은 일본 육군 소위로 1차 세계대전에 청도에 가서 일본군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승리를 이끌고서 중위로 진급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이분이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대한 사람인데 내가 일본군 장교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본군을 탈영을 해가지고 탈영을 해서 만주로 갔죠.
그래서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에 교관을 하고 또 만주에 가서 한국 독립군을 조직해서 활동하고 그래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 일본 군사관학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광복군을 창설하는 것이죠. 또 우리 그 신흥무관학교라고 잘 알잖아요. 몇 학년이야? 4학년. 4학년? 근데 신흥무관학교를 어떻게 알아? 그거 EBS에서 봤어요, 동영상으로. 야, 그래? 어휴, 4학년. 야, 참 대단하다. 그래. 그 신흥무관학교가 만주에서 1911년에 만들어서 1920년까지 한 9년 동안 한국 청년들을 데려다가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9년 동안 거기서 배출했던 인원이 한 3,500명 정도가 돼요.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만주에서 독립군을 조직해서 일본군하고 싸우는 그 선봉이 됐던 지도자들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무슨 김학규 장군, 김원봉 이분들이 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죠. 이분들이 광복군을 창설하는데 주요 간부가 됐습니다. 또 이제 중국의 군관학교가 있어요. 중국의 군관학교는 중국이 완전히 통일되는 것은 192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전에는 중국의 군벌들입니다. 각 지역의 군벌들이 있죠. 군벌들이 자기네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군관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운남 육군 강무당인데, 운남은 바로 아까 그 중경 바로 그 밑에, 거기 더 넘어가면 범하죠. 거기에 우리 한국 청년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범석을 비롯해서 무슨 그 양림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 운남 강무당 출신인데 거기 갔고 또 귀주 강무당 또 황포군관학교는 이제 나중에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광주에다가 중국의 북벌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학교죠. 이게 이제 나중에 장개석 정부가 되고 나서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중국의 정식 사관학교입니다. 다 그런 출신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군관학교를 졸업한 한국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 수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많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광복군의 주력입니다. 광복군을 창설했던 멤버죠. 또 그 광복군들 중에는 만주에서 1920년대, 30년대 만주에서 실제로 독립군을 만들어서 일본군하고 격렬하게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이죠.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이것이 1930년대,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를 차지하잖아요. 그때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이 독립군들이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하고 엄청난 전투를 벌였습니다. 봉오동 송살리 전투는 잘 알죠. 1930년대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을 때 그 만주에서 일본군하고 독립군들이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청살리, 봉오동보다 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무슨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만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이런 또 동경형성 전투 이런 전투를 치러서 일본군 대전자령 전투 같은 경우는 일본군 일개 여단 뭐라 그러지 한 1,200명 정도 되는 그런 병력을 완전히 무찔렀던 그런 전투 그렇죠. 그런 전투들을 치렀던 이런 분들이 살아남아서 1940년에 와서 광복군을 창설하는 그런 주역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9월 달에 중경에서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건 어떤 사람들이 주동이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군이 결성이 되고 나서 얼마 있어서 그 다음에 1941년 12월 달에 독립운동가들이 예견했던 대로 일본과 미국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했습니다. 하와이는 미국 땅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한 것은 일본 놈들이 미국을 침략하려고 하면 왜 뭐 샌프란시스코나 LA나 그런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왜 조그만 섬 같은 데를 공격하느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하와이에는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 진주만이라고 하는 데에 미국 해군 기지가 있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아시지만 태평양 대서양을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을 지키려고 하면 태평양 대서양만 잘 지키면 되죠.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도 군비로 군함이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 군함의 근거지가 하와이 진주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해서 미국하고 이기려고 하면 군함만 박살내놓으면 미국은 꼼짝 못하죠. 그래서 진주만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41년 12월 달에 진주만을 공격해 오니까 미국이 일본이 침략해 오니까 미국이 그동안은 일본하고 전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네 땅을 침략해 오니까 그 미국이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일본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하고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났죠.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그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일 전쟁 그러지 않고 태평양 전쟁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전쟁이 태평양상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지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일 간에. 이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그런 사진인데, 일본이 중국, 미국 이런 나라하고 전쟁을 하기를 독립운동가들은 바랬죠. 정말로 바라던 대로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임시정부는 미국이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니까 곧바로 12월 10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선전포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하고 전쟁을 하겠다. 지금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도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연합국들하고 함께 일본하고 전쟁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연합국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만 선포를 하고 안 싸우면 안 되잖아요. 광복군이 실제로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 나라들하고 함께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그 이제 싸웠던 것이 하나는 영국군하고 함께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영국은 유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가 왜 일본하고 전쟁을 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도 버마, 영국은 아시아에도 식민지가 많죠. 인도 버마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인도 버마를 공격했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시작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미국이 일본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뭐 아무 탈 없이 일본을 이긴 줄 알지만 미국은 일본한테 진주만을 공격당하고 나서 전쟁에서 엄청나게 불리했습니다. 불리했던 것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 군함, 하와이에 정박해 있던 미국 군함이 거의 다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폭격을 맞아서. 바다에 안 가라앉은 것은 3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수리를 해야지만 군함을 쓸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군함 중에서 살아남아 있던 것은 진주만에 안 있던 다른 바다에 가 있던 것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습격으로 인해서 미국 해군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 태평양 일대는 미국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 후에 상황은 잘 모르죠. 미국이 태평양상에서 꼼짝 못할 때 하와이 공격하고 나서 그 다음날 공격한 것이 괌섬입니다. 괌은 미국 영토잖아요. 또 이 3일 후에는 필리핀을 공격했습니다.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필리핀을 공격해서 필리핀을 일본이 자점령을 했죠. 그때 필리핀의
육군 사령관이 우리가 아는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가 일본군이 공격해 오니까 그냥 꼼짝없이 다 미군들 패해가지고 쪼각배 타고서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쳤습니다. 나중에 메가더가 뭐 우리 6.25 전쟁에도 큰 역할을 했지만 필리핀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군한테 패해서 그 아주 이제 쪼각배 타고서 피난을 갔던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진주만 공격한 이후에 그 괌서부터 필리핀, 그다음에 그 지금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또 더 가서 버마, 인도 이런 지역까지 다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시아 지역을 한반도서부터 중국 대륙서부터 태평양 일대 아시아 지역을 모두 차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죠. 그때 인도 버마가 영국의 식민지인데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영국군이 자기네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서 인도 버마에서 일본군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할 때 광복군들이 인도 버마 전선에 가서 영국군하고 함께 일본하고 전쟁했습니다. 그 광복군이 왜 인도 버마 전선에 갔냐? 왜 영국하고 싸웠냐? 그것은 영국군이 인도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인도 버마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밀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림 지역에서 영국군이 일본군하고 맞닥뜨려 싸우는데 엄청난 고초를 겪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총만 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밀림 지역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고초를 겪죠. 그래서 영국군이 근데 일본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일본군들이 뭐 전보치 어쩌고 해도 그걸 파악을 못합니다. 근데 마침 우리 한국 광복군 중에서는 영어도 할 수 있고 일본말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영국군 총사령부에서 우리 광복군 쪽에다가 영어, 일본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파견해달라. 그래서 광복군 쪽에서 이 인도 버마 전선에 우리 광복군 대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 파견했던 협정서가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 협정서에 보면 광복군은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일단 광복군들이 그 인도 버마 전선에 가잖아요. 그럼 대우는 어떻게 준다? 대우는 영국군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선에 나가서 한 달 동안 하면 한 일주일은 뉴델리 호텔에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런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광복군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이고 특별 대우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해서 광복군 대원들이 인도 버마 전선에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버마 전선에 가서 이제 영국군 쪽에서는 한국군 연락대라고 하는 요건 KNALU라고 해서 그걸 번역하면 한국군 연락대인데 광복군 쪽에서는 인면전구공작대다. 인은 인도고 면은 그 버마를 한자로 표시할 때 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면 인도 버마 전구의 공작대. 그래서 그걸 파견을 하죠. 그래서 저거 사진이 인면전구 공작대 사진이고 인면전구 공작대는 관련 사진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에 그 자료가 있다고 하는 걸 듣고서 지금 알아냈고 아마 올 가을쯤 하반기에 가서 자료를 수집할 생각입니다. 이건 광복군들이 인도 버마 전선에 가서 영국군하고 이제 함께 찍고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도 버마 전선에 가서 광복군들이 활동할 때 그 광복군들이 인도 버마 전선에 활동한 활약상이 여러 신문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 버마 전선에 가서 광복군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리고 인도 버마 전선에서는 영국군하고 일본군하고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뭐 만달레이 전투 벌어졌는데 결국은 일본군이 패했죠. 이제 패했는데 그 전투 중에 영국군 일개 사단이 밀림 지역에서 일본군한테 포위가 됐습니다.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밀림 지역에서 포위가 돼서. 근데 그때 그 영국군 포위된 사단에 한국 광복군에
문응국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군 사이에 전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감청을 해서 일본군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비교적 적은 대로 길을 안내를 해가지고 영국군 일개 사단이 거기 그래서 상당한 수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게 있고, 문흥국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그 한국 광복군 연구하고 할 때 그 사력에서 직접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걸로 해서 영국군 총사령관이 그 예하부다에 와가지고 한국 광복군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격려를 했습니다. 또 중국의 그 당시 그 대공보라고 중국의 대표적인 신문이죠. 거기에 보면 한국 광복군이 인도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렸는데 그 영국군 일개 사단 구한 것도 신문에 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국 청년이 구설지공으로 그러니까 입하고 혀가지고 그 공으로 영국군 일개 사단을 살려냈다. 그리고 그 문흥국 선생은 저한테 증언을 해주면서 야 우리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영국군 총사령관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우리는 영국 여왕한테 그것 때문에 표창도 받았어. 근데 그 양반이 거짓말 시킬 건 아닌데 영국 여왕이 표창장을 주면 문서로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서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군하고 광복군이 1943년 8월 달에 인도 버마 전선에 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45년 7월 달에 인도 버마 전선에 있는 일본군이 완전히 패퇴했습니다. 그 2년 동안 광복군들이 영국군하고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 전투를 지금 이건 전문적인 얘기니까 무슨 만달레이 전투서부터 티긴 전투서부터 큰 전투를 수행할 때 광복군들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국군하고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실제로 영국군하고도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하고도 함께 싸웠습니다. 미국하고 싸운 것은 미국의 그 OSS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OSS는 미국의 정보기구인데 요즘은 미국의 정보기구가 CIA잖아요. 그 CIA OSS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름을 CIA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기구죠. 이것은 OSS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창설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군대에 가면 그 첩보 수집, 정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인류가 전쟁을 결국 안 해봐서 정보의 중요성을 잘 몰랐죠.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각국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기 측구였던 도노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야, 이 정보기구 만들어라. 그래서 1942년에 정보기구를 만든 것이 OSS입니다. 그래서 이 OSS가 유럽전선, 중국전선, 그런 전선에 파견돼가지고 다 그런 정보 수집 활동하고 정보 수집만 아니라 적 후방에 들어가서 그런 교란 작업하고 특수훈련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것이 OSS죠. 그 그 책임자가 이 도노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OSS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그 곤면이라고 하는데 와 있고 또 이제 중국 각 도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던 중경에도 OSS 지부가 다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OSS하고 광복군하고 서로 연계해서 작전을 추진하죠. 함께 싸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OSS하고 함께 싸웠다고 하는 거 많이 알고 OSS 총책임자가 도노반이라고 하는 걸 알아도 우리는 도노반이 누군지 연구해 본 일이 없죠.
도노반이 어떤 사람인지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독립기념관에서 미국하고 함께한 독립운동 그 특별전을 하고 제가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해서 그 이제 도노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는데 도노반은 이분은 1919년에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아시아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1919년 6월 달에 한국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1919년 6월이면 3.1운동이 막 일어나고 선언하던 그런 때 아니? 그때 왔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1942년에 OSS를 제일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사람 중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도노반이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들을 상당수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 선교사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실정,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죠. 그 도노반 자료 보니까 많이 그렇더라고요. 한두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노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워싱턴에서 자기 그 부하를 중경으로 보냅니다. 도노반이 보냈던 그 OS 대원이 중경에 가서 그 사람이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 주중 미국 대사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그건 미국의 대표로 가면 바로 만나는 곳이 아니라 미국 대사관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가서 미국 대사를 만났는데 그때 중국 대사가 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정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도노반이 파견한 사람한테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당신이 만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도노반이 파견한 사람은 그 미국 대사한테 막혀가지고 임시정부를 못 만나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OSS 총책임자였던 도노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하고 그런 관련이 있고 자기가 정보기구를 만들어서 한국하고 접촉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광복군하고 OSS하고 관계가 맺어졌던 것은 광복군 제2기대장을 했던 이범석 장군하고 중경에 와서 근무하고 있던 OSS의 사전트 대위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그렇습니다. 광복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서 연합국하고 함께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OSS가 있으니까 광복군 쪽에서 OSS한테 접촉해서 우리가 OSS가 일본하고 싸우는 거 우리가 상당히 도울 수 있다. 우리하고 합작하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범석 장군은 OSS 사전트 만나서 그런 쪽으로 접촉을 하고 OSS에서는 자기들이 중국에 와서 활동하는데 보니까 중국 대륙에 나와 있는 일본군이 그 몇백만 됐습니다. 그 일본군을 약화시키려고 하면 일본 본토하고 중간에 끊어놓으면 되는데 그게 한반도죠. 그래서 한반도만 미국이 장악하거나 어쩌고 하면 이 중국 대륙에 나와 있는 일본군이 꼼짝을 못할 테죠. 그런데 OSS가 한반도에 후방 작전을 하려고 하면 이 OSS 미국 놈들이 코큰 놈들이 와가지고서 다 들키잖아요. 그래서 OSS 쪽에서는 이걸 한국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국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한반도에 집중해서 그 작전을 하면 좋겠다. OSS는 그거죠. 한국인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범석하고 사전트하고 결국 서로 양국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합작을 하자. 그래서 둘 사이에 합작이 논의돼가지고 사전트는 OSS 본부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고 이범석 장군은 임시정부 주석 김구한테 보고해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OSS하고 광복군하고 서로 합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서안에서 실제로 훈련 받았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범석 장군이고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사전트 대위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서로 해가지고 OSS하고 광복군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합의된 것은 우리 광복군 대원들한테 OSS의 그 특수훈련, 정보 특수훈련이죠. 그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시킨 사람들을 한반도에 투입시켜가지고 적 후방 작전을 전개한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경비, 광복군은 필요한 경비를 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숙소며 이 사람들 먹이고 재우는 거, 또 훈련 비용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된다.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서로 협력을 맺습니다. 그래서 광복군 대원들에게 OSS 특수훈련을 시키고 훈련받은 대원들을 한반도에 투입시켜서 적후방 공작을 전개한다. 그런 거로 작전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작전계획서입니다. 이건 OSS 쪽에서 작성한 것인데 그런 작전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작전 이름을 독수리 작전이다. 그래서 영어로 이글 프로젝트다. 그건 작전계획서를 만들죠. 이게 45년 3월 달에 그런 작전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가 활동하려고 하면 한국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이잖아요. 광복군의 통수권자는 임시정부 주석입니다. 그 주석의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45년 4월 3일 날 그 작전에 협의했던 광복군 간부들하고 OSS 측하고 45년 4월 3일 날 임시정부 주석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지금 두 책임자들 간에 합의된 내용을 나는 전적으로 승인한다. 라고 그 작전을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이제 많이 그런 게 안 나오지만 김구 주석은 그때 상당히 격앙이 돼가지고 야, 미국군하고 함께 훈련해가지고 우리 국내에 쳐들어간다. 그것을 이 김구 주석을 엄청나게 교황되게 생각했습니다. 김구 주석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미국이 필리핀이 식민지였는데 일본이 필리핀을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도 다 도망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웨이 해전 끝나고 미국이 좀 우세해졌을 때 미국이 다시 필리핀을 공격해가지고서 필리핀을 되찾았죠. 그때 필리핀 대통령도 오스트레일리아로 도망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고 나서 오스트레일리아로 도망쳐 있는 필리핀 대통령을 데려왔습니다. 김구 주석이 4월 3일 날 OSS 팀들이 같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필리핀이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미국이 우리 광복군하고 함께 한반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우리를 한반도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고무돼가지고 승인을 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합국하고 함께 했던 것은 뭐 그냥 저들끼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의 행정계통 다 받아서 국군 통수권자의 다 승인하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연합국과 함께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광복군 대원들이 OSS하고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저건 무슨 사진이지? 훈련하는 사진? 그렇죠. 총검술하는 사진이지. OSS 훈련은 그건 극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일본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OSS 훈련은 아주 극비에 이루어져서 물론 이제 지금 OSS 쪽에서 작성해놨던 문서들이 있고 하지만 훈련 사진, OSS 관련된 사진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훈련된 데는 혹시 중국 서안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이제 서안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병마용 많이 가지만 병마용하고 많이 멀지 않습니다. 그 서안에 가면 종남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잖아요. 그 산 골짜기에서 이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제가 한국 광복군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서안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가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묵었던 숙소나 이런 건 대략 파악을 했는데 훈련 받았던 데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군 장성 예비역 장성들이 광복군 뭐 어디 갔으면 좋겠다고 저도로 안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었죠. 이제 가가지고 그 종남산에 가면 미타고사라고 그 계곡 입구에 절이 하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깊은 산골짜기인데 우리는 그 미타고사에서 어쩌고 한다고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갔다가 다리 있어가지고 뒤에 높은 데 가서 보니까 더 깊은 골짜기가 보이는데 그때 번뜩 생각이 야, 그 훈련을 저기서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분들 구경하는 사이에 혼자 그 계곡으로 뛰어 올라갔더니 그 이제 백범일지에 훈련을 다 마치고 백범 선생님이 그 서안에 가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시범을 본 게 있죠. 그걸 백범일지에 일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아우 골짜기에 들어갔더니 그 백범 선생이 써놓은 정황하고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 군인분들한테 그 군인 중에 한 분이 그 이종찬 국정원장 하던 분하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그래서 저기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자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그분들이 쭉 올라갔더니 그분들이 딱 보고 하는 얘기가 그분들은 이 비밀 훈련은 남한테 들키지 않게 비밀 훈련을 할 때는 여기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딱 장소를 보면 훈련은 비밀 훈련은 이들 데서 하는 거다. 그분들은 딱 얘기 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백범일지에 나온 정황을 설명했더니 그래 여기가 틀림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훈련했던 장소를 찾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OSS 훈련을 어디서 했는지 훈련 관련된 사진 이런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남기면 다 찾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작년에 그 지금 OSS 미국 쪽 책임자가 사전트 대위인데 사전트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 양반 전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했더니 그 양반이 연세가 92살인데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더니 자기 아버지 사전트가 OSS하고 관련됐던 사진들을 남겨놓은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진이 제대로 공개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그 사진을 저희 독립기념관에 좀 기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사진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다. 그래서 자기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독립기념관이 어떠한데고 이랬더니 자기는 줄 수 없지만 그걸 스캔해서 가져가는 그것은 자기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캐나다 국경 근처에 있는 데인데 거길 그 미국인 부부가 그 스캔 장비를 다 짊어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사진을 다 스캔해서 보내왔습니다. 그게 이제 48장인데 그 중에 OSS 훈련 받는 사진을 비롯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처음 알려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미군 교관이 광복군들한테 총검술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 이런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검술 훈련시키는 이런 사진이 이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겁니다. 다 이런 사진. 이거는 지금 저도 모르죠. 이렇게 총 가지고 훈련 받잖아요. 그럼 이게 총 훈련 받은 모양이다. 근데 무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전쟁기념관이 있잖아요. 무기 전공하는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이 총이 무슨 총이다. 총 이름까지 다 알아내. 톰슨 무슨 총이고 몇 년대에 제작된 것이고. 이걸 다행히 우리나라 전쟁기념관에서 그대로 실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립기념관에서 미국과 함께한 특별전을 할 때 그 무기를 데려와서 다 전시하고 그래서 지금 총까지 다 밝혀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들을 해서 실제로 광복군들이 OSS하고 합작해서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사진 자료들이 왜 중요하냐면, 광복군이 OSS하고 합작해서 했다. 실제로 독립운동했던 또 광복군 다른 부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야, 이 새끼들아, 거짓말 시키지 마. OSS가 어떤 기관인데 한국 사람들이 OSS하고 어떻게 붙어가지고 합동작전을 해. 그래가지고 그걸 안 믿고. 막 광복군이 중국에서 장개석이가 광복군 창설을 하도록 해줬지만 무기 지급한 일이 없어. 광복군은 총 한 번 만져보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그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야,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한 일이 없고, 근데 어떻게 OSS가 광복군하고 뭐 합작을 해서 같이 훈련을 받아? 더군다나 이런 지원을 해줘? 그걸 안 믿죠. 실제로 이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OSS가 광복군단한테 훈련을 시켰을 때는 이 총검술, 사격술, 폭파술,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통신훈련입니다. 한반도가 적후방이잖아요. 적후방에 가서 통신으로 암호로 이제 알리는 거 통신훈련이죠. 실제로 통신훈련을 받는 사진인데, 지금 요 군사 전문가들은 요 통신기기만 봐도 이게 무슨 뭐 T-34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쓰던 뭐 기기다가 다 밝혀냅니다. 이것도 다 암호 부호를 하는데 다 헤드셋을 쓰고서 그런 훈련을 받은 이런 사진들이 이번에 독립기념관에서 다 수집을 해서 지난번에 전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광복군이 OSS하고 독수리 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훈련을 받고 국내에 진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작전을 추진했죠. 이 훈련이 끝나는 것이 1945년 8월 4일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이 훈련받은 대원들을 국내에 투입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입시키기 위해서 미국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훈련받은 광복군 대원들을 국내에 투입시킨다라고 해서 그 작전을 협의합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협의하기 위해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중경에서 서안까지 오죠. 그걸 미국이 비행기를 줘가지고서 김구를 서안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OSS 총책임자 도노반이 워싱턴에서 그 작전을 협의하기 위해서 중국 서안으로 옵니다. 이 사진은 임시정부 주석이 오고 또 OSS 총책임자가 미국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광복군 대원들이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도열해 있는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 이분들이 태극기, 성조기, 또 하나는 중국 국기, 청천백일기 그 세 개를 들고서 임시정부 주석 도노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있는 사진이죠. 바로 저 뒷건물이 제2지대 본부고 제2지대 본부를 OSS 훈련 본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에서 온 도노반 또 중경에서 온 김구 주석이 바로 이 제2지대 본부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게 8월 7일입니다. 8월 4일 날 훈련이 끝나고 8월 7일 날 그걸 마치죠. 지금 이 사진은 OSS 총책임자가 저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도노반 장군이 워싱턴에서 와서 서안에 와서 광복군 훈련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국내에 진입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작전을 협의하는 것이죠. 그 맞은편 쪽에 안경 쓰고 머리만 보이는 사람이 이범석 장군입니다. 이범석 장군은 그 당시에 광복군 제2지대 지대장이고 OSS 훈련 한국 쪽 책임자죠. 또 거기 도노반 일쪽으로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이 사전트 대위인데 이 사람이 OSS 훈련 미국 쪽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전트 오른쪽에 그 머리 보이는 사람이 함용진 대위인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OSS에 가서 OSS 장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주제하고 조금 어긋나서 그렇지만 미국이 일본하고 싸울 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전쟁을 엄청나게 도왔습니다. 이건 좀 광복군하고 조금 주제가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이제 1941년에 미국을 하와이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미국에는 우리 동포들이 한 10,000명 정도 동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0,000명 정도의 동포들이 엄청나게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미일 전쟁 그러지 않고 우리 전쟁이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하는데 미국이 일본이 이기면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전쟁이다. 그래서 그 10,000명 되는 동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느냐. 그 자기네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참전해야 된다. 미국에 있던 시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군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군으로 들어가서 미국군으로 참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OSS에도 무슨 이 함영준 대위를 비롯해서 OSS가 활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이기는 게 미드웨이 해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미드웨이 해전 때에도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 신문에 한국군 사병이 미드웨이 해전에 참전해서 뭘 하나 성과를 거둔 게 있는데 그걸 신문에 꽤 크게 내주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참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 있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이었던 안수산 여자지요. 자기도 미국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 해군에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 장교로 활동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할 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군으로 참전을 해서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더 참 그런 것은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미국 군으로 받아주지 않았. 시민권이 있어야만 받아줬습니다. 시민권이 없으면 미국군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미국군으로 들어갔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LA 여기서 그건 자기들은 후방에서라도 미군의 작전을 돕겠다. 그래서 후방에 그럼 뭐라 그러고 후원 부대를 조직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후원 부대를 조직해서 나이가 한 20살서부터 60세까지 사람들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한 300~400명을 이 군대를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LA 이쪽에서는 그것을 한인 경위대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경찰 부대처럼 경위대다 이렇게 붙였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맹호군이다. 그래서 이름을 맹호군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군복 맞춰가지고 군복 입고 그래가지고 맹호군이 시가 행진하는 건 다 필름으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미국을 도우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 일본하고 전쟁할 때 전쟁 비용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시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우리 한인들이 그 전시 공채를 샀습니다. 그 전쟁을 도우는 일이고. 우리는 전시 공채를 샀다고 하는 것만 알지 얼마나 사는지 모르죠. 근데 지금 하와이 대학에 한국학 연구소가 있는데 하와이 대학 한국학 연구소에서 미국 일본하고 전쟁할 때 한국인들이 전시 공채를 얼마나 매입했는지 그걸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하와이 대학의 그 연구소장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확인된 것만 봐도 확인한 것만 $500만 넘는다. 지금은 $500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500만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OSS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미국의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도왔다. 바로 이 함영준도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이쪽에 이제 보면 건 백범 김우 선생이고 오른쪽에 이게 바로 도노반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범 선생 뒤쪽에 반바지 입은 사람이 엄항섭이라고 이제 백범의 비서처럼 백범의 큰
그 비서처럼 다니던 사람이고 그 당시 임시정부의 선전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머리만 빼꼼히 보이는 사람이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안경 쓰고 보이는 사람이 이범석 장군이고, 이렇게 도로반이 왔을 때 임시정부 주석 광복군 총사령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배석을 해가지고 도노반하고 작전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백범 선생이 도노반하고 만났던 것을 백범일지에 간략하게 기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 이거 보면, 그죠. 미국 작전부장 도노반 장군과 항적 공작, 적에게 대항하는 그런 공작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비행기를 타고 서안으로 가서 정중한 회담을 했다. 제2지대 본부 사무실 정면 오른쪽 태극기 밑에는 내가 앉고 왼쪽 성조기 밑에는 도노반이 앉고 도노반 옆에는 미국 훈련관들이 앉았고 내 옆에는 제2지대 간부들이 앉은 후 도노반 장군으로부터 정중한 선언 발표가 있었다. 금일금시로부터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적 일본에 항거하는 비밀 공작이 시작됐다. 도노반에게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도노반과 내가 정문을 나올 때 활동 사진반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의식을 마쳤다. 도노반이 와서 제2지대 본부에 와서 임시정부 주석하고 양쪽의 관계자들 담아놓고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했던 문서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데 지금 사진 자료들 또 백범 선생이 이렇게 서술해놓은 것 이것 가지고 그 작전 회의가 어떻게 개최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또 중요한 게 지금 양쪽 대표들이 만났을 때 태극기 성조기를 걸어놓고 회담했다는 거잖아요. 나도 이것만 알아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올해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수교한 지가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1882년 5월 달에 조선하고 미국하고가 수교를 맺었죠. 그래서 올해가 140주년입니다. 140주년이 되지만 한국과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양쪽 국기를 걸어놓고 회담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1882년 국교 수립했지만 미국, 한국 순회들이 앉아서 회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국 국기를 걸어놓고 회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1945년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한국, 미국 관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 OSS하고 광복군하고 해서 이제 회담을 마쳤죠. 그래서 8월 7일 날 그 회담을 마쳤는데 그리고 이제 국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 준비 중인데 8월 10일 날 일본이 항복한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항복한 게 언제지? 거의 1945년 8월 15일. 넌 이 이름이 뭐야? 김민준이요. 김민준.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데, 야, 참, 대단하네. 지금 김민준이 얘기대로 우리가 일본이 항복한 게 45년 8월 15일 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본이 항복한다고 하는 소식은 8월 10일 날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는 것도 다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8월 15일 날 기념하지만 이것도 좀 엄밀하게 따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는 것은 8월 10일 날 스위스에 있는 국제연맹 본부에다가 우리는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전보로 이게 뭐라 그래 이게 네? 그렇죠. 그걸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 본부에서 일본으로부터 보내온 그걸 보고서 그날로 연합국에다가 일본이 항복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혔다라고 하는 걸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은 45년 8월 10일 날 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45년 8월 10일 날
저녁 7시 53분에 통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아냐? 그건 장개석 1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시 53분에 통보를 받고 중국에서는 저녁 8시에 중국 라디오들이 일제히 일본이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8월 10일 날 일본이 항복한다고 하는 것이 다 알려졌죠. 8월 10일 날은 항복한다고 하는 뜻만 밝힌 겁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은 일본 정부의 대표가 일본 천황이잖아요. 천황이 우리는 그것도 항복하겠다고 천황이 45년 8월 15일 날 낮 12시에 방송했던 것은 그거 다 원고가 다 있죠. 원고 찾아봐도 항복이라고 하는 뜻이 없습니다. 우리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도록 내가 그렇게 그걸 따르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런 것이지 항복한다고 하는 뜻이 없습니다.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9월 2일 날입니다. 잘 아시듯이 미국이 미주리 함이라고 하는 군함을 끌고 가서 일본 정부 대표를 불러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받잖아요. 9월 2일 날입니다. 9월 2일 전까지, 그 전까지 각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계속 연합군을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2일 날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나서는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우리 한국은 9월 9일 날 미군들이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총독부 사무실에서 총독 데려다 놓고 항복문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9월 9일 날 그때까지 총독부에는 일장기가 그대로 개항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해방이 된 것은 언제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중국은 똑같이 일본한테 당했지만 중국은 이제 승전기념일 그러죠. 중국은 승전기념일을 9월 3일 날 거행합니다. 8월 15일 날 하는 것이 아니라 9월 3일 날은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일본군한테 항복문서에 서명을 받을 것이죠. 물론 9월 3일도 본래는 연합국이 9월 2일 날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9월 2일 날 다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국 남경에다가 항복문서 조율식장을 아주 멋있게 꾸려놓고 거기서 항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중국군 수뇌들이 글로 와야 되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비가 내려서 남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군 부대가 있던 의춘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임시로 항복문서 서명장을 만들어 놓고 하루 늦게 9월 3일 날 고가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9월 3일 날 항복문서에 서명받은 나라죠. 그럼 우리도 일본이 항복한 날, 이날을 언제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로 8월 4일 날 훈련이 끝나고 8월 7일 날 도로반하고 임시정부 주석하고 다 투입시키로 작전을 해놨는데 8월 10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한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OSS 미국 쪽에서는 이게 국내로 한바 적후방으로 침투한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위험한 작전이잖아요. 생명을 내놓는 작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OSS 쪽에서는 야, 우리 안 해도 된다. 좋다.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광복군 쪽은 야, 이거 기껏 훈련을 해놨는데 이거 취도 못하고 광복군 쪽은 안타깝게 그지 없죠. 그래서 이 일본의 항복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OSS는 이제 작전 안 하려고 하고 아주 좋아, 아주 기뻐 날뛰는데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그때까지 서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안 시내에 있다가 그냥 그 소식을 밤중에 이지대가 있던 데는 서안에서 한 20km 정도 남쪽인데 글로 와서 광복군 총사령 이범석 지대장하고 다 협의를 하죠. 야, 이거 저 미국 OSS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게 이렇게 해놓고 안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OSS 쪽을 설득을 하는 것이죠. 설득을 해서 일본이 항복한다고 그랬지만 항복을 받으려고 하면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 항복 가서 받으려면 가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일본 놈들이 전쟁을 하다가 연합군들 포로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가서 그 포로들 신변 문제도 좀 교섭을 해야 되고 야, 이거 항복한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거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냐. 그래서 OSS 쪽을 설득을 합니다. OSS 쪽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김구 주석하고 이청천, 이범석 이분들이 내려가서 거기 가지고 OSS 쪽에다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OSS 쪽에서 연합군 포로, 그것이 한반도에 얼마나 연합군 포로가 있는지, 그 사람들의 상황, 조건, 석방 문제 이걸 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협의가 있어서 결국 OSS 쪽에서 그래 그런 한반도로 우리가 지금 추진했던 독수리 작전을 그대로 추진한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 본래는 이제 광복군들이 들어올 때는 그 산동에서 군함에다가 비밀리에 태워가지고서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그래서 얼른 비행기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마련해서 근데 비행기가 그 당시에는 미국도 그런 비행기가 아니라 그 C라고 그 수송기, 카고라고 하는 그 수송기가 사람들이 한 23명, 22명이 타는 사람으로 타면 그 정도의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급하게 하나 배치를 하는 것이죠. 22명밖에 못 타니까 그래서 인원을 조정해서 OSS 쪽에서 18명, 광복군 쪽에서 4명을 할당을 해가지고 22명을 짰습니다. OSS 쪽에서는 실제로 전투하는 사람들보다 그걸 선전하는 무슨 뭐 기자들, 뭐 사진사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서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16일 날 서안에서 새벽에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 산동반도까지 오는데 그때 그 22명 중에 책임자가 버드 대령이라고 OSS의 버드 대령인데 만일에 사전트가 책임자였으면 달았을 텐데 버드 대령이 이제 계급도 높고 하니까 그 사람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앉혔는데 버드 대령이 이게 OSS 문서 보니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오면서 계속 밑에다 전보를 치는 거예요. 좀 산동반도에 오면서 보니까 이게 전보가 일본군이 공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다시 이제 든 거죠. 그래서 8월 18일 날 거기서 서안에서 비행기 떠가지고 낮 12시에 서울의 여의도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여의도 비행장. 그래서 여의도 비행장에 내렸다가 이제 일본군이 활동을 못하게 해가지고 8월 19일 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갔죠. 서울의 그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비행장에 C-47 비행기가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복군들이 8월 18일 날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의도 비행장에까지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비행기가 중국에서 서안까지 날라오지만 다시 돌아가려면 연료를 공급해야 되죠. 근데 일본 놈들이 이제 공급을 비행기를 주는데 그 비행기 기름의 그런 질 낮은 기름을 줬고 또 얼마 안 줬습니다. 그래서 서안까지 못 날아가고 산동성 유현 비행장의 기름 때문에 거기 불시착해서 저 광복군 OSS가 산동성에서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게 사진. 그런데 시간이 다 해서 하면 이제 바로 이게 우리의 독립운동 전략은 어찌든 독립군을 만들어서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 나라하고 함께 싸운다. 그게 독립운동 전략이었는데 실제로 광복군은 물론 중국군하고 다 같이 이렇게 있고 영국군, 미국군하고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이 그런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은 실제로 우리가 연합국이라고 알고 있는 중국,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하고 함께 일본하고 싸우는 그런 작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연합국과 함께 일본과 싸운 것이죠. 그래 그 결과 일제는 패망했고 우리는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많은 사람들이 그건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해방은 그냥 우리가 공짜로 얻은 거 아니요? 국민들 생각이 많이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공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광복군이 연합군하고 실제 일본하고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것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게 일본군하고 싸웠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것은 미국만 혼자가 아니라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들이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무슨 그 나라들이 다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일본한테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이 모두 일본하고 싸웠고
미국도 일본한테 침략을 받아서 일본하고 싸운 것이고 그 나라들이 함께 싸워서 일본이 패망한 것이죠. 미국만 혼자 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하고 우리도 그런 나라들하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냐. 해방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국하고 함께 싸워서 일본을 패망시키고 독립은 쟁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뭐 독립운동이 뭐 했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독립운동이 거둔 성과가 참으로 많은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실제로 독립은 우리가 연합국과 함께 싸워서 쟁취한 것이다. 그게 독립운동의 성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